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 의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제가 의학을 전공을 해서 저는 이런 한학에 대해서는 제가 1973년부터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제가 강의를 하시는 거를 들으시고 여기에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아마 여기서도 이렇게 전공을 이런 조선 성리학을 전공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게 제 전공이 아닌 거를 공부를 저 스스로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우면 혼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철학인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깨우치고 그런 거를 좀 더 쉽게 누구나 알 수 있게 뭐 중학생 정도면은 다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쉽게 할 텐데, 또 전공으로 하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은 거는 대학이라는 유교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입니다. 조선 성리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경전이 대학이라는 책이거든요. 오늘 여러분들께 이 대학이 어떤 책이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올리겠는데, 대학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성리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 성리학에 대해서 또 성리 철학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쉽게 할 테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합니다. 저는 1973년도에 대학을 입학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예과가 의과대학은 1년인데 2년은 예과고 4년은 본과인데, 제가 입학했을 때 예과는 물리과대학 소속이었거든요. 73학번인데 그때 당시에 제가 입학을 했을 때 대모가 우리나라 그때 당시에 제일 극심했습니다. 72년도에 민청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과 다닐 때 대학을 2년 동안 사실 강의실에서 강의 들은 게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2년 동안 제가 많이 고민을 했다가, 제가 대학을 입학하자마자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목표로 삼은 게, 내가 이거는 한번 밝히고 싶다라고, 제가 그때 굉장히 고등학교 막 졸업한 학생이 그때 정한 게 뭐냐면은, 왜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됐을까? 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창피하게 식민지가 됐을까? 이걸 한번 내가 왜 식민지가 됐는지 그걸 한번 밝혀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기특하고 맹랑한데, 그래서 제가 결심을 한 게, 그러면은 우리가 지피지기를 해야 되니까 일본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자. 그래서 일본의 역사를 저 나름대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고, 그 다음 조선의 역사를 공부를 해보자 하고 조선의 역사를 제가 나름대로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의 역사는 그냥 이렇게 쭉 책을 읽으면은 다 이렇게 넘어가는데, 조선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딱 걸리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항상 나오는 게 조선의 역사의 대부분은 당쟁입니다. 당파 간에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데, 아니 그 당쟁의 주제를 보면은 아주 황당무계한 주제를 갖고서 서로 간에 비틀리는 싸움을 하고, 정권이 바뀌고 또 막 귀양국 가고 막 그런 건데, 그런 당쟁이 계속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은 쓸데없이 민생은 제치고 도대체 왜 당쟁을 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그걸 논쟁을 하고 서로 간에 서로 간에 죽이고 살리고 하느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래서 참 한심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조선의 역사가 그렇게 한심한 역사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마 사학하시는 선생님들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조금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조선이라는 역사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 그 당쟁에 대해서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와서 우리 역사를 굉장히 비하하면서 한 얘기가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쓸데없는 당쟁을 하고 민생을 내켜주고 했다. 그리고 예를 든 것이 예속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그러니까 논쟁이 크게 수없이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세 가지를 드는데 하나는 사당 칠정 논쟁이라는 게 있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번에 예속 논쟁이 있고 또 하나는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논쟁이 얼마만큼 한심한 거냐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요. 예속 논쟁을 혹시 예속 논쟁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습니까? 예, 그 어떤 논쟁이라고 혹시? 상담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상을 뭐. 네. 근데 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건데 효종이 죽었을 때 효종의 계모가 있습니다. 나이는 효종보다도 훨씬 어리죠. 인조의 후초로 들어왔으니까 16살에 시집 왔거든요. 굉장히 어린 그러니까 근데 학렬벌로가 어머니니까 효종이 죽었을 때 그 어머니가 상복을 3년이냐 1년이냐를 갖고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 다음 15년 있다가 효종비가 죽었는데 효종비가 죽었을 때 또 그 자의대비죠. 자의대비가 상복을 9개월 입어야 되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갖고 치열하게 싸우면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한 우왕송실이라든가 동춘당 송중길 또 이쪽 파에서는 미수허목이라든가 고산윤선 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서서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귀양도 고산윤선도는 귀양도가 그랬거든요. 근데 도대체 흰 옷을 9개월 입는 거랑 1년 입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무슨 정권이 바뀌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겉으로 보면은 이거 한심스러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데 사실 근데 조선 성리학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왜냐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 뭐냐면은 이거의 주제는 뭐냐면 왕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볼 거냐 이 싸움입니다. 이쪽 우왕송시열이라든가 이쪽의 서인 쪽에서 봤을 때는 왕이라는 존재는 우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왕 천하 동네를 주장했다. 천하 모든 사람들은 동네 같은 법에 적용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법 앞에 만인 평등을 주장하는 게 서인이고 우왕송시열 쪽이고 이 남인 미소허목이라든가 고산 윤선도 같은 사람들은 왕자의 부동 사서를 주장했습니다. 왕자에 적용되는 법은 왕자에는 부동 같지 않다. 사가 선비들이나 일반 서민들, 일반 백성들에 적용되는 법이 아닌 법을 적용해야 된다. 왕을 그러니까 특수한 존재로 본 겁니다. 이쪽에서는. 그러니까 왕을 특수한 존재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와 같은 일반 선비인데 선비 중에서 으뜸으로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법을 적용하느냐 이걸 양보할 수가 없는 싸움이죠. 이걸 겉에서만 보면은 9개월이 흰 옷을 9개월 입냐 1년 입냐 이 한심한 싸움이지만 사실 그 철학적인 뒤에서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철학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더 한심한 겉으로 보면은 더 한심한 싸움이 있는데 이 싸움은 18세기 초에 시작해서 약 150년간 파벌 싸움이 심각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계속 싸웠는데 그 싸움이 뭐냐면 인물성 동의 논쟁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인물성 동의 논쟁.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나와 내가 키우는 강아지가 본성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인물성, 사람과 물이 어떤 물체, 강아지, 고양이, 아무거나 그거의 본성이 인물성, 본성이 같으냐, 다르냐 이 논쟁입니다. 이거 보면은 내가 강아지와 본성이 같냐, 틀리냐 이걸 가지고 150년 싸웠습니다. 150년 이상을. 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한심한 논쟁이죠. 굉장히 중요한 논쟁인데 이게 조선에서의 3대 논쟁 중에 하나인데 겉으로 보면은 웃음이 나오고 한심스러운 논쟁이지만 사실 이 논쟁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한 논쟁입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는 병자호란이 일어난 후이기 때문에 청나라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청나라를 오랑캐로 본다. 그래서 이거를 충청도 지방에 있는 유학자들은 청나라는 그 오랑캐이기 때문에 금수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랑 본성이 다르다.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쪽이고, 청나라에 많은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갔다 왔거든요. 역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니까 청나라도 굉장히 문물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사람들도 문화가 발달되고 뭐 모든 게 발달돼 있거든요. 와서 청나라 오랑캐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오랑캐지만은 우리와 본성이 같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배워야 된다는 게 북학파인데 그 논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50년 계속 하는데 이 서울 근방에 있는 그 본성이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개화파가 됩니다. 오픈마인드를 해가지고 우리가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고 일본을 인정하자라는 거 개화파가 되고 나중에 갑신정변이라는 그거의 백그라운드 철학이 그쪽이고, 인물성 동일논쟁이 다르다는 쪽은 절대로 인정 못하겠다 오랑캐를. 그래서 나오는 게 위정척사운동이라든가 나중에 외국군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 의병을 일으켰을 때 그 밑바닥에 깔린 철학이 그 인물성 동일논쟁에 다르다라는 문제이고, 그러니까 이건 겉으로 보면은 굉장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한심하고 그 한 나라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당쟁이라든가 논쟁을 보면은 뒤에 밑바닥에는 아주 심오한 그 철학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를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또 하나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의 어떤 왕조도 250년, 300년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나라는 520년을 갔거든요. 이거는 그 어떤 밑바닥에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철학과 그게 있기 때문에 유지된 거고, 또 임진왜란과 그 병자호란을 거치면서도 또 일어난 걸 보면은 그 밑바닥에 저력이 없어서는 이 나라가 유지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조선에 저는 굉장히 그 텔레비에 드라마를 본다든가 책을 어떤 역사학자들이 쓴 책을 본다든가 하면은 조선을 굉장히 비하하는 그게 많은데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봤으면 하는 게 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제가 이걸 봤는데 한 5, 6년 전에 나온 책인데 조선은 철학의 왕국이라고 멋진 제목을 붙여서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인물성 동의논쟁의 그 전개 과정을 쓴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제가 그거 한 거고, 오늘 얘기할 거는 대학이라는 경전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대학이라는 경전은 사실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공부를 왜 하는가, 대학에 왜 들어갔을까, 그거를 밝힌 책이 이 대학이라는 경전입니다. 혹시 대학에 들어가셨을 때 왜 들어갔습니까? 대학에 왜 들어갈 때 무슨 목적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그 당시는 제가 대학 입학할 때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가 못한데, 아까 스님께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 특정 목적이 있었는데, 아니, 그냥 대학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갔어요.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뭐 가능하니까 다 같이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도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대학은 그냥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의뢰 가는 걸로 저도 묻혀서 그냥 들어갔지, 무슨 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뭐를 해야겠다 그런 사실 그건 없이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이라는 책은 이게 주자가 쓴 대학장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대학이라는 책은 옛날 태학이라는 대학에서 사람을 가르치던 법이다. 사람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밝힌 책이다라고 주자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이라는 말은 우리가 우선 유니버시티, 그 대학, 무슨 대학, 서울대학, 연세대학, 무슨 경북대학 이런 게 있고, 컬리지 이런 것도 대학이고, 또 하나의 개념은 소학이라는 거, 작은 학문에 대칭적으로 대학, 큰 학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책을, 사서 중에 가장 중요한 대학이라는 책을 의미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다 같은 겁니다. 대학에서 큰 학문을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책이
대학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옛날부터 큰 학문과 작은 학문을 구별을 했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나라 때부터 그 소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대학 소학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소학이라는 책은 주자가 자기 동료이자 제자인 유천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이 소학책을 쓰게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 구성으로 살아가는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게 쇠소응대 진퇴라는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물 뿌리고 그 청소하고 어른이 부르면 달려가서 예하고 대답을 하고 손님이 오면 접대를 하고 이런 거를 가리키는 공부입니다. 특히 오륜을 가리키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 사람들로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사실 소학만 하면 충분합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거는 소학으로서는 충분하지만 대학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사회 리더가 되는 그 사람들이 지도층이 있는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지도층들 특히 공직자라든가 교육자라든가 사회 리더는 꼭 대학을 배워야 한다. 이게 대학이라는 경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로 대학이라는 경전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선 성리학의 역사가 어떻게 되고 성리 철학의 대강이 어떤 거, 철학의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성리 철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을 올리고 그 다음 대학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대학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보는 걸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신유교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신유교.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 마틴 루터가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했다. 이것만 종교 개혁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불교에서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불교에서 한 거는 중국에서 6세기, 7세기, 8세기 때 교종에 대한 종교 개혁을 한 게 선종입니다. 선종은 그러니까 신불교입니다. 새롭게 나온 불교죠. 선종은. 그래서 그때 내건 선종에서 내건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은 그걸 4대 종지라고 그러는데 그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불림 문자입니다. 문자, 그러니까 책 같은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선종에서 내가 선하면 된다는 거죠. 그 책, 수많은 8만 대전경 문제 다 읽고 그게 깨우치냐 이거죠. 그런 책 다 필요 없다. 불림 문자고 두 번째가 그다음 교회 별전. 내가 누구를 가르칠 때 앉아놓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잘 보면 선문답 같은 게 있습니다. 선종에서 하는 게 어떤 선사들과 선문답하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해주면 이 사람이 깨우치고, 그러니까 교회 가르칠 때 특별히 전화한다. 그게 하는 거 있고, 그 다음 직지인심 견성성불인데, 직지인심 나의 마음을 들여다봐서 그 중에서 본성을 내가 본다, 깨우친다면은 성불할 것이다. 이게 4대 종지인데 이거를 들고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선종입니다. 우리나라의 조계종은 그 선종 중에 있는 인재종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불교는 신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교종은 거의 이제 대부분이 이제 신불교죠. 그것처럼 유교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유교도 종교개혁을 한 게 뭐냐면 선진시대 때 맹자, 공자, 순자 하는 게 이제 진나라 이전의 유교고, 근데 한나라 때 들어와서는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동중서, 한무제 때 동중서의 건의에 의해서 이게 유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유교가 국교가 됐다가 한나라 말에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수나라, 당나라 이때부터 불교가 극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교가 완전히 쪼그라졌다가 당나라 이 후반기부터 이제 유교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에 대한 깨우침을 점점 자각하기 시작해서 송나라 때 이제 왔는데, 이 송나라의 역사를 잘 공부를 해보면 참 재밌는 역사입니다. 송나라 역사가 어떤 역사가 있냐면은
송나라는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 부강하고 문화도 발달했습니다. 양자강 이남에 경작을 해가지고 농업 생산량이 확 늘어나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 송나라에서 쓴 정책이 뭐냐면은 지금 김대중 대통령 한 것처럼 햇빛 정책을 썼습니다. 북방에 있는 가장 강력한 오랑캐가 뭐냐면은 요나라, 거란족이고 여진 쪽인 금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요나라, 금나라, 서하 이런 이 오랑캐들한테 이제 쳐들어올까봐 국방력을 튼튼히 하고 막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매년 초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돈, 은, 그리고 비단 20만 필, 은 10만 냥 이렇게 갖다가 바쳤습니다. 올해는 쳐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하고 매년 초에 협상을 해서 돈으로 침략을, 외적의 침략을 막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국방비에 투입을 했으면은 아주 막강한 군대를 할 수 있었는데 그 짓을 안 하고 그 돈으로 햇볕 정책을 써서 북방을 막았습니다. 그게 유지될 수가 없죠. 결국은 중국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정강지변이라고 있습니다. 송나라의 황제 2명이 포로로 끌려가는 치욕을 당하고 정강지변을 당하고 송나라는 멸망을 하고, 송나라의 황족인들이 양자강 이남에 가서 간신히 설립한 나라가 남송입니다. 그래서 남송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붕괴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강하고 문화도 발달했는데 왜 오랑캐들한테 멸망이 당했을까? 굉장히 붕괴를 해가지고 이때 여러모로 개혁을 합니다. 그 중에서 일어난 것이 유교를 새롭게 개혁한 종교개혁도 여기에 들어가는데, 그때의 이 종교개혁의 제일 대표적인 게 주전입니다. 주자. 회암주의라는 사람인데, 이 회암주의가 살아있을 때는 이 회암주의의 철학이라든가 쓴 글, 이 책들이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인정을 못 받고 위학 가짜 학문이라고 해갖고 탄압을 받았습니다. 근데 주자가 죽은 지 10년 만에 이것이 확 바뀌면서 주자의 책이 쫙 민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원나라에 들어와서 1313년에 주자가 쓴 책이 과거 시험의 텍스트가 됩니다. 교과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시험을 응시하려는 모든 지식인들은 주자의 책을 읽어야만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중국 전체가 이제 이 주자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때 원나라에 와 있던 조선의 청년들이, 공부하러 왔던 유학생들이 주자의 책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자 성리학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 청년들이 주자 성리학이라는 건 굉장히 개혁사상이거든요. 굉장히 강한 개혁사상인데, 이 개혁사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고려를 개혁을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고려를 망가뜨리고 그 주자 성리학으로 강력한 개혁국가를 세운 게 조선입니다. 이거에서 조선은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주자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강력한 개혁국가고, 이것이 망할 때까지 그 주자 성리학을 끝끝내 끌고 나간 나라가 조선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명나라 때 주자 성리학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게 양명합니다.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호가 양명인데 이 왕수인이라는 사람이 맨 처음에는 주자 성리학자였지만 그 반동으로 일으킨 게 양명학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명학이 퇴계 선생님이 양명학을 비판을 했거든요. 저거는 주자 성리학이랑 다른 불교의 아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종의 아류다라고 비판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명학이 이단시 돼가지고 발을 못 붙였습니다. 저 강화도 쪽에 조금 붙였고 했는데,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특히 일본 같은 데는 양명학에 훨씬 더 강하게 됐고, 일본이 명치유신을 할 때 그 백그라운드의 철학이 양명학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전후 패망을 한 다음에 모든 기업들이 확 다시 일어나잖아요. 1960년대 이때
모든 일본이 경제적으로 확 발전을 하는데 그 밑바닥에도 양명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유교는 이제 그 불교를 어떻게 비판하면 이 불교라는 거는 사실 자기 개인 해탈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 개인 해탈에 대한 불교 또는 도교는 불로장생 나의 그 생명을 더 길게 하고 또는 신선이 돼서 날라 이거는 사실 개인 해탈이라든가 신선사상 뭐 이런 거는 사실 나는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게 그 불교에서 지금도 스님들이 선을 하고 공부를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사실 그분이 선을 지금도 뭐 동안과 하안과 한다는데 그분이 가서 선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깨우친 게 과연 나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사회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깨우침이지 그 깨우침이 나한테 무슨 도움을 주고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을 줄까? 그때 내가 왜 불교에 가서 시주를 하고 그런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과연 개인적인 거지 이것이 과연 사회에 어떤 그 도움이 될 건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건가 저는 그 불교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반동으로서 일어난 게 신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리학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굉장히 전부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정적인 거를 쭉 썼는데 이건 제가 쓴 겁니다. 보수 꼴통 철학이라고 이제 일반 사람들이 인지하는 봉건적이고 고루하고 보수 반동적이고 허례허식 있고 체제 유지 이대로 있고 형식에 너무 빠져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자 성리학은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강력한 개혁 사상이기 때문에 이거와는 180도 다른 겁니다. 또 하나는 조선을 망하게 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유교 망국론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단재 신채호 선생이라든가 대감 박은식 선생들이 만주에서 주장을 한 건데 단파 싸움 때문에 망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예속 논쟁 이런 걸 예를 들었는데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는 당파가 있을 때 당파 싸움을 할 때는 건전한 국가였습니다. 내가 서로 싸우면서 이 사람을 견제하고 이 사람도 나를 견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조선 후기에 가면 당파가 없어졌습니다. 노론의 일색이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세도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를 하게 되면 당파가 없어지고 일당 독재를 하게 되니까 매간매직을 하고 그러다가 조선이 망한 거지 당파 싸움 때문에 망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 현 시대와 맞지 않는 철학 전근대적이고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성리학을 유도하는데 이거는 또 180도 다릅니다. 주장하는 분이 얼마만큼 과학적인 사람인지를 제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4번, 5번은 인정을 하는데 한자, 한문, 번역의 문제점 참 책 읽기가 힘듭니다. 한문으로 돼 있어서. 또 하나는 현재 쓰지 않는 용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소종래, 소이연 여러분들 다 이거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소이연, 소당연, 이발, 기발, 형기, 뭐 본연지성, 기질지성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되는데 아마 이해하기 힘들 텐데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철학적인 용어들은 아니고 굉장히 쉬운데 지금 안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참 그 이질감이 있어서 요걸 좀 전문하시는 분들이 좀 바꿔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선정을 한 건데 저는 그 선진시대의 유학 이후에 이 유교를 가장 발전시키고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제가 선정을 한 사람입니다. 하나는 동중서 한무제 때의 학자죠. 유명한 학자고 그 다음 지금 얘기한 회암 주의 선생 주자 그 다음 왕양명 왕수인이라는 양명학을 일으킨 왕양명인데 동중서라는 사람은 한무제 때에 강력한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건 천인삼책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 들어가는 게 파출백가, 제자백가를 다 쫓아버리고 오로지 유술만을 존중하자, 독존유술. 그래서 천하를 통일하자. 이렇게 돼가지고 유교만을 국교로 삼자고 해갖고 유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또 중요한 게 인류 최초의 태학이라는 이름의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건의에 의해서.
그 다음 회원주의는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성증리, 나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다. 이거를 주장을 했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양명왕수인은 이것도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맨 처음에 주자 성리학자였지만 나중에 이거에 대한 반동으로 양명학을 일으키는데 이분들이 이게 일으킨 것이 지행합의라든가 치량리라든가 심증리 뭐 이런 거를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하면서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자의 그 철학은 자기만의 그 독창적인 철학이 아니라 원래 송나라, 이 남쪽에 있는 송나라에 대한 원래 송나라의 5명의 훌륭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아들 자자는 뜻이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훌륭한 선생님. 그러니까는 공시의 훌륭한 선생님이 공자고 맹시의 훌륭한 선생님이 맹자거든요. 그래서 5명의 훌륭한 선생님이 북송 오자라고 하는데 주도니의 태극철학, 정호 정의 형제의 리철학, 장제의 기철학, 소홍의 상수철학 이거를 다 집대성해가지고 주의가 만든 게 주의 선생이 만든 것이 주자 성리학입니다. 그 회함주의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소개를 하려면 이분은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그 편지와 뭐 저서를 남겼고 제자도 많이 키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분이 서원 운동을 했습니다. 서원, 지금 보면 모든 중국에 있는 서원들 또는 우리나라에 있는 서원들도 이분의 뿌리를 둔 겁니다. 서원을 처음으로 만든 게 주자 선생입니다. 사실은 서원이라는 게 시초는 중국의 당나라 때 시작을 했지만 다 없어지고 허물어진 거를 다시 일으킨 것이 주자 선생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분이 얼마만큼 과학적인 사람이라는 거를 제가 조사를 한 겁니다. 이분은 연금술에 아주 달통을 했고 특히 그 나침반, 자기 컴파스에 대한 최초의 기록을 남긴 사람입니다. 또 하나는 천문학, 지리학, 조율학, 역법 이런 과학 분야에 아주 달통을 한 사람이고 특히 최초의 입체 모형지도 3D 지도를 만든 사람입니다. 또 굉장히 제가 놀란 거는 이 사람이 서양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빈치가 화성 연구를 처음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300년 이전에 주자가 그 화성 연구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참종계라는 책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이제 산 위에 조개 무덤을 봤습니다. 주자가. 그래가지고 이 산은 옛날에는 고대에는 바다 밑에 있었을 거다. 근데 융기에서 이렇게 이 조개가 이렇게 올라온 거다. 이런 기록을 남긴 굉장히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창한 그 주자 성리학이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과학적인 그 철학입니다. 근데 주자가 한 일 중에서 제일 큰 일은 뭐냐면 경전을 바꾼 겁니다. 이전에 주자 성리학, 종교개혁 하기 전에 경전은 이 5경 중심이었습니다.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 이거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5경 중심의 유교를 주자가 사서 중심의 그 경전을 사서 중심의 유교로 바꿨습니다. 신유교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노노맹자 대학 준용입니다. 대학과 준용은 원래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예기라는 곳에 있는 한 챕터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학은 예기에 있는 그 42챕터 중에 42번째 챕터고 준용은 33번째 챕터. 일개의 그 조그마한 그 챕터에 불과했지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독립시켜서 하나의 독립된 책으로 만들고 이거를 경전으로 만들었습니다. 혹시 중간에 질문하거나 반박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자 성리학에 대해서 주자 성리학이 어떤 철학인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주자 성리학의 그 배경은 사실 화엄 철학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중국에서도 어떤 일을 했냐면은 이 주자 성리학을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써 도래화함으로써 이해를 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중국의 여러분들이. 근데 이 그림들을 집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퇴계 선생님입니다. 퇴계 선생님은 그림을 중국에서 그린 그림 6장 3분의 1과 본인이 그린 3장 3분의 2를 합쳐가지고 10장의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그거를 성학식도라고 합니다. 성학식도를 이해하면 이제 주자 성리학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우니까 제가 한 장의 그림으로 이건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한 장의 그림으로서 주자 성리학이 이런 철학이다 라는 것을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리라는 게 있는데 우선 리라는 건 뭐냐면은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리입니다. 아침에 보면은 해가 동쪽에서 마땅히 그렇게 뜨죠. 이게 리입니다. 그리고 높은 거를 내가 물건을 떨어뜨리면 똑 떨어지는 거, 땅으로 떨어지는 거, 이거 마땅히 그러한 거, 이게 리입니다. 내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것, 그 우주 만물에 마땅히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리입니다. 근데 리는 저 하늘에 있는 거대한 거를 설명을 할 때는 우리가 리라는 말도 하지만 태극이라는 말도 씁니다. 태극은 즉 리입니다. 태극은 즉 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마땅히 그러해야 되고 이런 법칙이라든가 이런 그 이치가 모든 기라는 게 있는데 기라는 건 뭐냐면 현상 속에 나타난 거를 다 기라고 합니다. 나도 기고 이것도 기고 이 현상이 있으니까 이 마이크도 기고 다 깁니다. 현상에 나타난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이 다 깁니다. 이 기 속에는 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기는 하나지만은 리는 하나지만은 모든 기 속에 리가 들어와 있다는 게 이일분수의 개념입니다. 이일분수. 네. 그래서 개에도 리가 있고 나무에도 리가 있고 돌멩이에도 리가 있고 다 이렇게 나눠졌다. 리는 하나지만은 나누어져서 다 들어와 있다. 이게 이일분수의 개념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다른 말로 월인천강이라고 합니다. 월인. 하늘의 달은 하나지만은 땅에 강이 1000개가 있는데 1000개의 강 속에 달이 다 이렇게 비춰진다. 그래서 월인천강이라는 건데 근데 잘 보면은 어떤 잔잔한 물에 있는 달은 동그랗게 아름답게 비춰지겠죠. 근데 출렁출렁거리는 강물에는 달이 찌그러져 보이겠죠. 그게 이제 뭐냐면 그 강물의 상태에 따라 리가 온전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찌그러져 드러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가 이렇게 내 몸속에 들어와 있지만은 내가 찌그러진 마음을 갖고 있고 찌그러진 사람이면은 리가 온전하게 발휘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찌그러진 거를 바르게 또 내 그 리가 똑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게 수양입니다. 내가 공부하고 수양하는 게 그것이 있고 그래서 리일분수라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리와 나에 있는 리, 인간한테 있는 리는 같다라는 겁니다. 천인합일입니다. 그 다음 특히 인간한테 들어온 리를 우리는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의 본성은 즉 리입니다. 성 즉 리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은 주자 성리학은 뭐냐면은 우리가 도대체 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지고 그 리대로 살아가면은 나의 삶은 온전하고도 행복하고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자 성리학입니다. 즉 리를 알아서 우주 만물에 있는 리를 알아서 그 리대로 나는 살아간다면은 나는 성인 될 수 있다라는 게 주자 성리학입니다. 그러면 리를 우리가 아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우선 내가 내 외부에 있는 리를 알아낼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나무로 다가갑니다. 나무에 다가가서 나무를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해서 이 나무 속에 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연구를 합니다. 연구를 해갖고 그 리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경물치지입니다. 다가가서 연구하는 것. 내가 다가가서 연구하는 것을 경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를 알아낸 것을 치지라고 합니다. 또 하나 방법은 거경공리법이 있는데 내가 경건하게 있으면서 경건하게 있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주일무적법, 정제엄숙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 거경하면서 나 속에 있는 리를 탐구하는 것 이게 거경공리입니다. 다 이해하셨죠? 외부에 있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리를 탐구해서 그거를 알아내는 방법 또는 내 몸속에 있는 본성에 있는 리를 내가 들여다봐서 리를 알아내는 방법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서 리를 알아서 그 리대로 살아가면은 나의 삶은 행복하고 온전하고 나는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주자성리학입니다. 제가 의학을 시작할 때 인간의 몸의 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은 내가 사람들의 시체에 달아가서 해부를 합니다. 해부를 해서 인간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인간의 구조의 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려는 것. 내가 다가가서 해부하고 그런 행위가 경물입니다. 그래서 리를 알아내는 게 치질입니다. 경물치질. 어떤 박테리아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려면은 내가 박테리아를 놓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연구를 합니다. 그 현미경을 보면서 연구하는 행위가 경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깨닫고 리를 알아내는 것이 치질입니다. 경물치질. 그래서 그 옛날에 사이언스라는 서양 용어가 있는데 사이언스 용어를 뭘로 해석을 할까 하다가 중국에서는 그거를 경물학이라고 했습니다. 사이언스를.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과학이라는 걸로 바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이언스를 과학으로 하는데 원래 중국에서는 경물학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경물학이 훨씬 더 멋있는 말 같아요. 다가가서 연구하고 하는 거. 그게 경물입니다. 치지, 거경공리 다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아까 그 왕양명의 얘기를 잠깐 여기서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시간이 많이 남았나요? 35분 지났어요. 이게 왕양명의 얘기까지 하자면 근데 재밌는 얘기니까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왕양명이도 원래 주자성리학자였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 친구와 자기 집들에 있는 대나무 앞으로 갔습니다. 대나무 앞에 가서 대나무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대나무의 리가 무엇인가를 계속 관찰을 했는데 친구는 대나무를 하루 종일 대나무를 보다가 3일 만에 지쳐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왕영명이는 끈질기게 대나무의 리가 뭔지를 알아내려고 일주일을 버티다가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왕양명이가 거기에 그 경물치지법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왕양명이 일생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서 곤장을 죽도록 맞고 40대를 맞고 귀양을 저기 귀주성 용장이라는 데 갔거든요. 그 용장의 토굴 속에서 갑자기 이제 밤에 자다가 깨우친 게 뭐냐면은 그 모든 리는 이런 외부에 있지 않고 나의 마음속에 있다. 이런 걸 깨쳤습니다. 그게 왕양명이의 양명의 시조가 그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왕양명이 대나무에 다가간 걸로 우리가 격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실패를 하고 왕양명이 이제 그 모든 리는 밖에 있지 않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깨우친 게 양명학의 시초입니다. 또 하나는 그 리를 보면은 리는 아까 그 나의 몸속에 들어온 리를 성이라고 그런다고 했는데 리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적인 가치 영역에서 인간의 가치 영역, 춤을 나라에 충성을 하는 것도 리고, 또는 내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도 리고, 이런 거를 우리가 윤리적인 거를 우리가 소당연의 리라고 합니다. 소당연의 리. 또 하나는 우주 만물의 원리와 법칙을 우리가 소이연의 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가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만든다, 이런 거는 소이연의 리라고 그러고, 또는 이거와 그 인간적인 리, 이것도 윤리적인 리도 우리가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인합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부모 사이에 하늘에서 주어진 리는 효라는 리가 있습니다. 나와 그 국가와 사이의 리는 추이라는 리가 있습니다. 나와 친구와 사이의 리는 우라는 리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라에 충성을 하고 부모의 효를 한다는 것은 리를 지킬 때, 내가 리를 지킬 때 나의 삶은 온전하고도 행복한 삶이 되고 내가 성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자 성리학입니다. 주자 성리학 시간이 많이 가서 요거를 제가 그냥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주자 성리학의 여러 분야 이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태극론, 신성론 뭐 이런 거 있는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리와 명분론,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종갓집에서 다 모여서 지금 회의 그걸 하죠. 사실 이 종가라는 개념도 주자 성리학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아까도 내가 말씀을 올렸지만 종가라는 말, 종통이라는 말, 종가가 모인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지금 16세기 후반에 의해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7세기에 얼마 안 됐습니다. 종가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종통, 정통, 처와 첩의 개념도 그때 나왔지. 옛날에 고려시대 때라든가 조선초에는 내 처가 여러 명 있어요. 제1처, 제2처, 제3처. 그러나 이제 이 성리학이 들어온 다음에는 처와 그 다음 처 이렇게 나눴고, 적자와 서자를 나눈 것도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거 자세하게 지금 해줄 수는 시간 관계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성리 철학의 특징은 우주 자연과 인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이론 체계입니다. 사람의 나의 도덕 근거를 천지 자연 법칙에 비해서 찾습니다. 즉 아까 얘기했지만 천인합일입니다. 성리학 이론의 핵심은 나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주어졌다는 겁니다. 천명지위성, 중용 처음에 나오는 얘기죠. 그 다음 인간이 하늘로부터 부여된 리대로 살아가는 삶은 완전하고도 행복하다, 이런 거고, 또 하나는 인간은 이 자연세계의 별난 존재가 아니라 자연세계에 속하며 다른 사물과 같이 자연질서 리 속에 순응해야 된다는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성리학에 대한 그 느낌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르죠.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1학년 윤리교과서에 굉장히 제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그 구절이 있는데, 이거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가 쓴 글입니다. 나는 살려고 하는 생명에 둘러싸인 살려고 하는 생명이다. 저는 그 슈바이처 박사가 저는 성리학이라는 개념 자체도 모르고 잘 몰랐을 텐데, 이 말 자체가 그 성리학의 굉장히 핵심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의 현대적 의의는 윤리관, 사회 공동체 정신을 굉장히 중요하는 거고, 국가와 개혁, 통치 철학, 국가의 개혁, 사회, 국가의 개혁을 하는 것, 천인합일에 의한 생명과 자연 존중, 이런 거고, 아까 경물치지, 선지, 먼저 공부를 한 후에 행동을 한다. 이건 교육관이라든가 학문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요. 모든 인간의 본성, 본연지성은 같다는 절대 평등 사상을 성리학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학이라는 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대학은 얘기 중 한 편이고 증자가 썼다고 그러지만
사실 이거는 의문스럽습니다. 얘기 중 원래 별책 그 하나의 책이 아니었다가 얘기 중에 한 차프에 들어있습니다. 대학은 읽어보면은 굉장히 짧습니다. 전체가 1753장밖에 안 돼서 빨리 읽으면 20-30분이면 다 읽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책이고 그러나 너무너무 중요해서 사서 중 가장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리학의 기본 강령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과 역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모두가 대학에 입학해서 그 큰 학문을 배우려고 리더가 되려고 했기 때문에 대학을 꼭 읽어야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대학은 아까 주자는 증자가 썼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 하고 일본 학자들은 특히 다케우치 요시오 같은 이런 훌륭한 학자들은 한무제 때 세운 태학이라는 데서 그 대학의 교육 이념을 밝히려는 게 대학이고 또 학기라는 챕터가 있거든요. 얘기에는 이 학기는 교육 방법 또는 제도를 쓴 것이 학기라는 그 챕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나라 초에 대학이 쓰여졌다고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 대학이라는 책은 원래 그 얘기의 편수에 들어가 있을 때는 끊임없이 쭉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주자가 이거를 갖다가 사정없이 편집을 했습니다. 막 자르고 이쪽 거를 이쪽에다 넣고 이쪽 거를 이쪽에다 넣고 또 자기가 볼 땐 중요한 내용이 빠진 거를 일부러 자기가 써서 막 집어넣고 글씨를 바꾸고 엄청나게 난도질을 하고 바꾸고 막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대학은 주자에 의해서 이렇게 편집된 그 대학은 있고 원래 얘기에 있던 대학은 우리가 고본 대학이에요. 옛날에 본래의 대학 이렇게 했습니다. 양명학에서는 고본 대학을 중시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성리학이니까 이 편집된 주자에 의해서 편집된 대학을 했는데 그거를 그 주자는 경 1장과 전 10장으로 나눴습니다. 경 1장은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만 알면 사실 남 뒷거는 안 읽어도 됩니다. 요 간단한 거. 요게 전 1장입니다. 경 1장입니다. 경 1장 중에서도 다른 것보다도 요거 16글자만 알면은 오늘 그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대학 지도는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크게. 대학 지도 제명명덕 제친 신민 제지어지성 제지어지성. 네.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의 도는 밝고 밝은 덕을 배워서 백성들하고 어떻게 친하게 지낸다 이런 뜻이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오늘 강의 그냥 끝입니다. 이것만 그냥 알면 됩니다. 대학 지도는 제명명덕하고 제 주자는 원래 대학에서 고본대학에서는 신민이라고 했는데 주자는 이 글자가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신민으로 바꿨습니다. 주자에 우리는 주자의 제신민하고 제지어지성이다. 이 뜻이 뭐냐면 대학이 나아갈 길은 대학의 길은 대학이 나아갈 길은 또는 우리가 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적은 뭐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목적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대학이 나아갈 길은 우리가 공부하는 큰 학문을 공부하는 길은 제명명덕하다. 이게 뭐냐면 명덕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여기서 명은 형용사고 여기는 동사입니다.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다. 근데 명덕이라는 말은 요새 쓰지 않죠. 그래서 제가 바꾸면은 진리라고 바꿔도 됩니다. 진리를 밝히는 데 있고 우리가 대학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진리를 밝혔다. 진리를 밝히는 데 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밝히는 데 있고 제명명 밝은 덕을 밝히는 데 있고 그러면 진리를 내가 깨우쳤어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득도를 했다고 그러고 해탈했다고 그러죠. 진리를 알았으니까.
해탈했다고 그러고 부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득도를 해가지고 신선이 돼서 하늘로 날아갈 겁니다. 그러나 이 성리학에서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진리를 밝혔다고 나만 부처가 되고 신선이 되지 말고 내 주위에 나는 진리를 깨우쳤지만 내 주위에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이 사회에. 이 사람들을 다 같이 일깨워서 새롭게 백성들을 새롭게 하라. 이 백성들이 무식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내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다 같이 일깨워서 새롭게 만들라. 이것이 그 다음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가장 이 어자는 어디인 또는 영어로 치면 애뜨죠. 최선의 상태에 머무르게 해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진리를 깨우쳐서 명령독이죠. 진리를 깨우쳐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내 주위에 있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다 같이 일깨워서 우리가 다 같이 그 진리를 깨우쳐서 이 사회, 이 대한민국이 가장 좋은 상태에 놓이도록 하라. 이것이 대학이 공부하고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이게 다죠. 뭐. 이게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것이 여기에 이것이 이제 그거. 그 다음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려는 그 수단,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 수단을 여기에 썼습니다. 요거를 보면 고지영 명명도 어처다자는 선지기국하고 내가 천하의 밝은 덕을 밝히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 집안을 안락하게 하고 그 집안을 안락하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그 몸을 닦기를 원한다면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바르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뜻을 바르게 그 성의 뜻을 정성스럽게 하고 정성스럽게 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알에 이르는 데 있고 알에 이르는 것은 경물에 있다. 이제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은 시간이 없어서 그 수단이 맨 처음에 경물하는 겁니다. 경물하고 그걸 8조목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 8조목이라고 그러는데 먼저 경물, 가서 다가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게 경물이고 그래서 리를 알아떼고 성이라는 게 누구한테 성의를 보여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의는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그 다음 수신하고 몸을 닦고 그 다음 집안을 안락하게 하고 그 다음 나라를 다스리고 그 다음 천하를 평안하게 한다. 그래서 경물치지 성의 정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 이 순서가 8조입니다. 이거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건 경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는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알지만 이거보다 먼저 나오는 게 경물치지 성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밝히고 또 이 밝힌 진리를 내 주위에 있는 그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다 같이 일깨우고 그래서 이 사회를 가장 좋은 상태에 놓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 리를 알아채리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수신하고 제가하고 치국하고 평천화해야 된다. 이것이 8조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의 알파에서 오메가 전체 답니다. 그러기 전 1장부터 전 10장까지는 사실 이런 용어들을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지나지 않습니다. 먼저 명령독장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신민장을 보면 2장 신민장 이것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탕지반명을 옛날에 그 은나라를 세운 임금이 탕이죠. 탕 임금의 그 세수대하에 그 새겨져 있기를 진실로 날마다 새롭게 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고 또 날마다 새롭게 하라. 날마다 계속 그 리프레시 하라는 거죠. 그래서 1일씩 2일씩 우리가 많이 쓰지만 여기 나오는 얘기입니다.
명치 유신, 우리가 10월 유신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시월, 시경에 써 있기를 주나라는 비록 오래된 나라지만 그 하늘에서 받은 명을 계속 새롭게 유지를 한다. 거기서 나온 게 유신, 우리가 10월 유신, 그 명치 유신한테 유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그 용어를 설명하는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신민장에 보면은 원래는 친민인데 이제 신민으로 바꿨다고 그랬죠. 이 신민은 내가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일깨운다는 뜻이거든요. 새롭게 일깨운다는 뜻인데, 왕양명은 신민이 그보다 원래 있던 친민을 주장했습니다. 친민은 백성들이랑 친하게 지낸다. 내가 백성들을 일깨우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랑 동격으로 들어가 백성들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가까이 하고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백성들을 위해서 가리키려는 거는 우리가 계급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공상에 이거를 다 인정을, 주자 성리학에서는 산업공상을 중시하지만 양론에서는 수평적 관계를 주는다. 거기서 산업공상이 아니라 이업 동도라고 그랬고, 모든 다른 그 직업도 같은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그래서 이거는 양명학에서는 민학으로 됐고, 이거는 관학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전 5장이 경물치지장인데, 경물치지장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물치지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용어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번대학에서는 경물치지장은 없었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하다고 주자는 생각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경전에다가. 자기가 만든 경전, 그 134글자를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망장이라고 하는데, 망신된 거를 보충한 장이다. 보망장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 할 수는 없고,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내가 어떤 사물에, 뇌에 있는 사물에 다가가서 공부를 열심히 연구를 하면은 결국은 니를 깨우칠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경물치지장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소나무에 다가가서 소나무를 연구하면 그 니를 깨우치고, 대나무에 가서 니를 깨우치고, 또 잣나무에 가서 니를 깨우치면은 어느 날 갑자기 호련하게 모든 나무의 니를 내가 깨우칠 수 있다. 이걸 화련만통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깨우친 게 어느 날 갑자기 호련이 모든 일을 내가 깨우칠 수 있다는 게 문제일 겁니다. 그만 이 주자와 왕양명이 다르게 해석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성의장은 성의를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무자기, 자기 자신을 기만하지 않는 것가 성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필신기독야,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거를 성이라는 뜻입니다. 요거는 이제 준용에 나오는 이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이 준용에 나오죠. 성의는 즉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는, 기만하지 않고 홀로 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항상 조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성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장. 마지막 장이 치국평천하장인데, 이거는 이제 혈구지도를 쭉 설명했습니다. 혈구지도가 어떤 거냐면은, 이거 읽어보면 굉장히 한심합니다. 지국평천하장이라도 굉장히 거대한 그거를 읽을 줄 알았는데, 잘 읽어보면 되게 한심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한글 크게 위에 지금 뭐 했는데 한글 위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아래 사람을 부리지 말아야 말 것이며, 아래서 싫어하는 바로서 위를 섬기지 말 것이며, 앞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뒤에 먼저 하지 말 것이며, 뒤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앞에 따라가지 말 것이며, 오른편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왼편에 건네지 말 것이며, 왼편에서 싫어하는 바로서 오른편에 건네지 말 것이며, 이러한 것을 혈구지도라고 하는 것이다.
이게 첫 지구 평천화적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윗사람한테 뭐 아부하고 그 아랫사람으로 위에 대하는 거나 아래에 대하는 거나 동일하게 하라. 오른쪽에 대하는 거나 왼쪽에 대하는 거를 똑같이 하고 내가 윗사람한테는 아부를 하면서 밑에 사람을 막 못 살게 구는 거 이런 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국 평천화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보면 좀 황당한데 잘 생각해 보면은 사람을 다루고 할 때 이거 이상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어에 나오면은 논어에 기소불용 물시여인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뜻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에게 베풀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공자님이 하는 얘기인데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자공. 예, 자공. 예. 자공이 하루는 공자님한테 가서 자공은 공자님의 제일 중요한 제자였거든요. 저는 자공을 제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자공은 천하의 갑부였습니다. 당시에. 천하의 갑부고 제주가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외교관 역할도 말도 잘하고 외교관 역할을 하고 5월 동주할 때 오나라와 월나라의 싸움을 뒤에서 조정한 사람이고 돈을 엄청 번 재벌, 당시에 최고의 재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님 제자들 3,000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제자들 일 하나도 안 하면서 먹고 사는데 자공이 다 서포트해 주는데 그렇게 중요한 훌륭한 자공인데 공자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딴 사람들은 3년상을 했는데 자공은 6년을 했습니다. 6년을 그 공자님 무덤에서 여묘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자인데 이 자공이 하루는 공자님한테 가서 선생님 내가 일생 동안 마음속에 담아야 될 좌우명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공자님이 한 얘기가 기소불용 물시여인. 서라는 거는 이게 여자, 같은 여자고 마음입니다. 마음이 같다. 그리고 네가 원치 않는 바를 남한테 행하지 말라. 이게 있고 또 하나 보면은 성경에도 황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건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에게 나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남한테 해라. 이거나 혈구지도나 지금 이 기소불용 물시여인 이게 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무리인데 대학이라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명령도 신민지어지선 이걸 우리가 삼강령이라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순서 경물하고 지지하고 성의 정심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거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팔조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대학이라는 게 한나라 무제 때 태학이라는 대학에서의 우리가 대학에서 무슨 것을 가리키고 우리가 대학을 설립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쓴 책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쭉 조사했습니다. 대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연세대학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대학의 교훈에 있습니다. 진리 자유로 있습니다. 진리 자유. 고려대학은 자유, 정의, 진리, 성균관대 인을 예지, 경북대학교 진리, 긍지, 군사 뭐 다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진리에 순종하라, 미화대학교 진성리. 그러나 이런 진리 탐구 여기에서 머물러 있지 이것을 우리 사회에 어떻게 봉사를 하라. 이 가난하고 백성들, 우리 백성들, 우리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또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는 것이 이 대학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2000년 전에 대학의 태학이라는 대학에서의 설립 목적보다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대학의 목적이 저는 더 이렇게 훌륭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서울대학교는 더 웃깁니다. 이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서울대학교는 진리는 나의 빛이다.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인데 이게 멋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하버드 대학이 베리타스고 옥스퍼드 대학이 주님은 나의 빛을 이걸 교묘하게 흉내낸 겁니다. 이게 사실이거든요. 군정청 때
그 해방 후에 군정이 일어났을 때 우리 서울대학교를 만들면서 요거를 본받아서 한 겁니다. 전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중국에 있는 청와대학은 자강도시 후덕전을 이거는 이제 스스로 쉼없이 스스로를 강하게 해가지고 그 덕을 두텁게 하고 모든 사물을 껴안아라. 동경대학도 웃깁니다. 자유의 바람이 불어온다. 이것이 무슨 학문하는 목적이 될 수 있고 이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좀 형편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비하면은 2000년 전에 태학이라는 대학에서 쓴 그 대학이라는 경전이 얼마만큼 훌륭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고 여러분들도 한 번씩 굉장히 간단한 책이니까 한 번씩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가 한 3분 정도 너무 빨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너무 빨리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대학 입학해가지고 철학 개론 시간에 처음 배운 게 철학의 그 기원 탈레스로부터 어떻게 했다 그 기억만 좀 남아있고 동양 철학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우리 모르고 지나갔어요. 근데 철학을 갖다가 동양 철학, 서양 철학 구분해가지고 우리가 젊으실 때부터 아예 동양 철학은 없고 서양 철학만이 철학인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방금 선생님들 기억입니다. 우리 모르는 한자를 찾아가면서 억지로 읽다 보니까 아 동양 철학은 우수한 철학인데 지금 우리가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리 아들도 지금 40몇 살 됐는데 영어 선생님인데 아버지 한문 그거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 교육 정책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를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게 제일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아쉬운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나라 국사학자들이 그 공부를 좀 많이 여기 국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표면에 나오는 행위들만 보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철학적인 거를 좀 공부를 해가지고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했을까라는 그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이 이 일반 사람들이 접근 쉽게 할 수 있도록 용어라든가 이 설명을 좀 현대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사실 기회가 되면은 이제 제가 딴 데서 이렇게 강의한 제목들인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퇴계 선생이라든가 율곡 선생은 우리 민족의 스승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위대한 스승이죠. 퇴계 선생, 율곡 선생. 근데 퇴계 철학이 무슨 철학인지 아십니까? 퇴계 철학 한마디로. 몰라요. 사단 칠정이란 말만 들었지. 그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혹시 퇴계 철학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철학인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추앙하는 퇴계 선생 또는 율곡 선생이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까? 정답은 그게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명쾌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저한테는 없더라고요. 저는 참 그게 아쉽습니다. 칸트라든가 헤겔 철학은 뭐 조금씩 얘기를 하면서도 퇴계와 율곡 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는 사람을 나는 아직 만나보지 못했거든요.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참 비참한 게 우리 교육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내는 말에 제가 퇴계 철학과 4단 7종 논제에 대해서 아까 안 되는데 한마디로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4단 7종 논제라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 철학인데 그 논제인데 1558년도에 퇴계 선생과 그 전라도 광주 땅에서 올라온 33살 된 젊은이 고봉 기대승이라는 사람이 논쟁을 했습니다. 그 논쟁이 몇 년을 했냐면 8년을 했습니다. 8년. 그러다가 퇴계 선생이 밀리니까 고봉 기대승한테 계속 밀렸거든요. 밀리니까 퇴계 선생이 야 이제 그만하자. 그래갖고 8년 만에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퇴계 선생의 입장을 이은 것이 퇴계학파입니다. 고봉 기대승의 그 주장을 이은 것이 율곡 선생이고 율곡학파입니다. 따라서 퇴계학파와 율곡학파는 서로 그 굉장히 철학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퇴계 학파가 나중에는 당파가 됩니다. 그게 남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율곡 선생의 그 학파가 나중에 서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까 당쟁 싸움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학파 간 싸움입니다. 그 밑에는 그 철학적인 그게 있어서 싸우는 거거든요. 서인이 나중에 노론과 소론이 되죠. 근데 퇴계 학파와 율곡 학파가 무엇이 다르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니는 바랄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싸움입니다. 근데 니발이라거든요. 니발. 이건 퇴계 학파는 니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발은 당연한 거죠. 아까 기라는 게 뭡니까? 현상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바란다는 게 나타난다는 거죠. 현상에 있는 것이 현상에 나타나는 건 그건 당연한 거니까 기발은 뭐 논쟁이 아니고, 그러면 리발이 가능하다는 것이 퇴계학파고 리발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게 율곡학파입니다. 그래서 퇴계는 리와 기가 둘 다 발하기 때문에 이기이원론이라고 합니다. 근데 율곡 선생은 리는 발할 수 없고 기만 발하기 때문에 이기일원론이라고 합니다. 기만 발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제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그러면 리발이라는 뜻이 뭔가? 제가 이거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교회 다니는 분 계십니까? 기독교 믿으시는 분? 하나도 없습니까? 교회에 가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라든가 모든 기도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임재하셔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역사를 주관한다. 인간의 역사인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인간의 역사를 주재합니까?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은 인간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간의 세상에 감나라 콩나라 주재한다는 겁니다. 나타난다는 거고,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라는 존재가 나한테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나타나서 나랑 악수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런 뜻이거든요. 기독교 사상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상인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랑 악수도 하고 커피도 같이 마실 수 있다라는 게 기독교 사상이거든요. 현재 나타날 수 있다. 근데 똑같습니다. 리라는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절대적인 그 원리가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느냐 이겁니다. 퇴계 선생은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리발입니다. 리발을 인정하는 거지만 율곡 선생은 아니 리라는 거는 우리의 그 추상적인 개념일 뿐이지 어떻게 이것이 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냐? 그건 나타날 수 없고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거니까 나타날 수 없다라고 나타납니다. 그 주장한 게 율곡 선생입니다. 그럼 율곡 선생은 뭐냐면은 그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리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현상에 있는 것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현상에 있는 기를 중시했기 때문에 그 기를 변화시켜서 그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주의자고 개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율곡의 개혁안이 쫙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 개혁안이 있는데 율곡 선생은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에 있는 기만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 현실 위주적인 거고 철학이고, 율곡 선생은 리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현재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리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거에 빠져 있는 게 퇴계 학파입니다. 퇴계 선생의 그 이론이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